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광성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거래에 이용돼 고의로 지연됐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대해서 대법원이 5년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89주년 기념식을 정부가 주관하기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에서도 보조금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해마다 외유성 연수를 가고 있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남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80여 명은 대마도로 1박 2일 연수를 갔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라지만 일정표를 살펴보면 관광 일정만 있습니다.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시립보육시설 견학 일정마저 방문이 금지된 것도 모르고 잡았다 무산돼 보고서엔 문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만 달랑 실었습니다. 우리 실무 교모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문화, 역사, 문화 그런 유적지 같은 거 보고 그랬습니다. 이 외유성 연수에 들어간 보조금은 2천만 원.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고 있던 당시 구의원이 이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직접 연수에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좀 많이 했다는 그 기여도 때문에 온 저희 대마도로 가고 배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구 어린이집 해외 연수도 관광 일색입니다. 선진국 견학이라더니 3박 4일 관광 일정에 어린이집 방문이 한 차례 끼어 있습니다. 유원지에 가고 온천욕을 즐기고 뱃놀이를 하는데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놀다 오는 특혜성 연수다 보니 교사들은 빼버리고 원장들끼리만 다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장들 연수라고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건 줄로만 알았죠. 보조금을 준 구청은 원장들이 연수를 독식하거나 외유성 일정에 세금이 낭비되는 걸 알면서도 사기 진작 차원이라며 묵인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어떤 인솔자의 개념으로 해서 2대 8, 3대 7 이런 정도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하루에 우선 기관이나 시설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방문을 하게 한다든지. 최근 2년간 광주 지역에서만 어린이집 해외 연수에 투입된 혈세는 2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등이 꾸린 5.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 피해자와 목격자로부터 17건의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피해 신고에는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군인 여럿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오늘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여성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것이 정부의 조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만원 씨를 거론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달 3일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지역 행사로 치러졌던 기념식이 올해부터 정부 행사로 격상된 건데요.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재평가를 받고 전국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계기가 된 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지역 민주화운동인 2.28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격에 맞게 치르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이 광주 서중과 광주 일구 안에서만 기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행사 참석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 60만세 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돼 이듬해 3월까지 서울과 개성, 부산과 대구 등지로 확산됐고 전국 300여 개 학교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념식은 광주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로 치러지면서 재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로 89주년을 맞는 기념식을 정부 주관 행사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제2의 3.1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학생 독립운동이 국가 차원의 기념식으로 격상되어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달 3일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은 학생이 만들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로 치러집니다. 당시의 주역인 광주일고와 전남여고 후배 학생들이 학생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뮤지컬 공연을 펼칩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와 독립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이 89주년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해 시민문화제를 열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나주 지역의 12개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문화제에서 청소년과 시민 등 참석자들은 나주인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창의적으로 계승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대법원이 5년이나 끌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어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피해자는 광주에 아직도 많습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군수공장에 끌려가 고된 노동을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인데요. 수년째 판결이 미뤄지면서 할머니들은 고령과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승소 소식을 축하하면서도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2015년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3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같이 소송에 참여했던 할머니들은 치매에 걸리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등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 시절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소송이 사법농단의 희생양이 됐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양승인가 무엇인가 박근혜하고 같은 조선 사람이라서 노인들 눈 까맣까맣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디 그놈을 안 주려고. 양금덕 할머니처럼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3차 소송에 걸쳐 모두 11명입니다. 1차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2, 3차 소송은 광주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1, 2심 재판에선 원고 11명에게 각각 3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부 고령이어서 90 전후에 이르고 있어서 이 판결이 나도 과연 자기 권리 구제를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학교를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군수공장에서 지옥 같은 노동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그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고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판결한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먼저 알아보고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일제 말기인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 피해자 네 분이 구일본 제철에 동원돼서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 피해자들이 2005년에 일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무려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에게 일본 회사는 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하는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얻어낸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이후에는 5년 동안 판결이 미뤄지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이
1, 2심에서는 사실 패소했던 사건인데 네. 기존 판결이 잘못됐다. 원고들의 승소를 전제로 한 파기환송을 시킴에 따라서 네.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던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대법원에 다시 이 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5년 사이에 한일 관계의 갈등을 원치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상고법원 설치, 또 해외 법관을 늘리는 대법원의 그 요구와 맞물려서 피해자들의 기존 판결을 뒤엎거나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했던 것이 최근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한테는 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그래도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한일 일제 피해자들의 발목을 묶어왔던 것이 1965년 박정희 정권의 일본과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을 구실로 삼아서 과거 문제는 모두 끝났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왔었는데 굉장히 발목이 잡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협정이라고 하는 것, 국가 간 조약에 대한 법률적인 최종 해석 권한은 오로지 사법부만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네. 대법원이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 확정 지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배상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대 때 국가가 이제 배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일 협정을 맺은 건데 그거는 이제 개인 간의 소송은 별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제 법 원칙에 의하면 국가의 권리와 또 이 개인의 권리는 엄격히 다른 것인데 네. 그렇죠. 개인의 동의 없이 국가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권리를 남용해서 피해자들한테 고유로 부여되어 있는 그 권리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관한 남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당시 협상 과정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일본 정부는 일제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인 지배였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성인이 되면 병역법에 따라서 군대를 가듯이 자기 국민들이 어떤 큰 고충이 있었을 때 같이 협력한 것에 대해서 불법도 아니고 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배상이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소송에도 우리 지역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오랫동안 계속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 상황,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국내에는 15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3건이 제기되어 있고, 가장 먼저 시작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 역시 광주 고등법원에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항소심 첫 변론이 이루어지는데 대법원 최종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남아있는 소송에도 그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사건의 맥락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와 이제 그 개별 피해의 사실이 조금씩 틀릴 뿐인데 큰 틀에 이제 법리 적용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후 소송은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또 판결도 좋은 쪽으로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모두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곡성군 삼기면 마을길에서 81살 A씨가 자신이 몰던 경운기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이 미숙한 A씨가 내리막길에서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경운기에 깔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빈집만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로 33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금품 26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다는 박 씨는 밤에 불이 꺼진 주택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민주권을 대폭 강화한 자치분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헌 없이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분권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주민 입법권과 재정 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역 주권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주선언에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방 재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조례 발의안과 자치분권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등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사무 이전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민 참여 제도의 문턱을 낮춰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자치제도 등 3개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체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까지 늘리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광주 남구 제석산에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남구가 이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광주 남구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제석산 일대 종교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를 열고 인근 산책로 보존과 지하 주차장 신설 등을 조건으로 개발 행위를 허가했습니다. 환경 파괴와 교통난을 이유로 반대해온 주민들은 만세대가 반대 서명을 제출했는데도 남구가 주민 공청회도 없이 심의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산강과 섬진강에 인접한 지자체들이 수질 개선하기 위해 특별 편성한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 환경차원, 영산강과 섬진강에 인접한 지자체 24개를 대상으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부족하게 편성한 광주시 등 12개 지자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영산강 환경차원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알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릴 적 누구나 불러봤을 동요 자전거. 고흥 출신 아동문학가인 고 모길신 작가의 작품입니다. 고흥군이 이 동요 자전거를 테마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동요 자전거. 고흥 출신 모길신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고흥에서는 모길신 기념사업회가 올해로 9년째 모길신 동요제를 열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이를 테마로 자전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남해안 발전거점 관광 활성화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유휴시설 재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서 하동군 만화마을과 함께 두 곳이 선정된 겁니다. 사업을 구성하고 그걸 100%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유휴시설 활용 방안 시범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고흥군은 이에 따라 2013년 매입한 도양초등학교 폐교시설을 활용해 모길신 기념관과 자전거 박물관, 카페와 식당,
자전거 호텔과 캠핑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2020년까지 국비와 도비 각각 30억 원씩 총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근처 해안도로는 소록도 금산까지 이어지는 명품 하이킹 코스로 이미 자전거 매니아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크죠. 여기 이렇게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되면은 아마 이 지역도 더 활기를 띨 거라고 봅니다. 지역에 버려진 폐교가 그 지역만의 특별한 콘텐츠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테마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안전골든벨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치단체와 안전 관련 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대회에는 광주와 전남 50개 학교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안전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겨루고 위험 상황 대처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안전의식을 익혔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됩니다. 에너지 신기술 박람회인 빅스포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환을 주제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빅스포에는 세계 282개 기업이 신기술 전시회에 참가하고 국제 발명 특허 대전과 국제 컨퍼런스 등의 행사가 잇따라 진행됩니다. 빅스포 행사장에는 전력산업 몰입형 체험 투어와 로봇 체험, 슬로카 레이싱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인 광주사랑 카드 상품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 상품권은 기명식과 기프트 카드 형식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역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전통 시장이나 식당, 미용실 등에서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 3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1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우수기업과 에너지기업 외에도 조선업 채용관을 신설해 목포와 영암 고용위기 지역에 필요한 인력도 채용합니다. 체력도 측정하고 적절한 운동 방법도 알려주는 체력인증센터 이용해 보셨나요? 11월까지 광산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인증을 받으면 체력왕 선발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령층별로 최고 득점을 얻은 6명은 포상이 주어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전국대회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실험성과 창의성을 갖춘 지역 미술단체에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미술단체 공모전이 올해 처음 열립니다. 선정된 단체는 광주미술작가회로 색을 주제로 한 회원들의 작품 30여 점이 광주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되는데요. 다양한 색으로 표현된 작가들의 열정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지역 원로화가 노희웅 씨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미술관이 남구 양과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노 작가는 어릴 적 비싼 미술도구 대신 하늘을 도화지 삼고 구름을 크레용 삼아 상상의 세계를 그리곤 했다고 하는데요. 노희웅 미술관에서는 작가가 평생 꿈꿔왔던 상상의 나라가 3천여 점의 유화와 연필 작품들로 재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광주와 전남은 구름이 낀 가운데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8도, 낮 기온은 14도에서 18도의 공포로 평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에는 아침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건강을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